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저는 몇 번의 연애를 했었어요. 자연스레 만난 적도 있었고 소개를 통한 만남도 있었죠. 하지만 모든 연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한 여자의 스토킹 때문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스팸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메시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런 식의 메시지였기에 저는 당연히 가볍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마감을 하는 날이라 정시 퇴근을 못했던 저는 야근을 하게 됐어요. 한참 일을 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한 직원이 도시락을 들고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안 나가도 되겠는데? 웬 도시락? 언제 또 사러 나갔대? 이거 자기 앞으로 온 건데? 나? 이 앞에서 너 야근한다고 고생한다면서 같이 먹으라면서. 누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가버려서. 뭐 애인이겠지. 연락받은 게 없는데? 서프라이즈 하고 싶었나 보지. 뭐 어쨌거나 덕분에 잘 먹을게. 여러 개의 도시락엔 이것저것 종류별로 담겨져 있었고 당연히 여자친구가 갖다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직원들이랑 별 생각 없이 맛있게 먹었어요. 오글거려서 애교도 못 부린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이런 걸 해줄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분은 좋았죠. 동료들과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난 후 저는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뭐야, 이런 거 싫어한다더니. 뭐가? 모르는 척 하기는. 덕분에 다들 잘 먹었대. 고마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보내준 도시락 말이야. 내가? 야근한다고 도시락 보내준 거 너 아니야? 나 아닌데?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봤어? 아니지. 그럼 누구지? 정말 너 아니야? 나 정말 아니야. 나 말고 또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누군가 해주고 싶었나 보지. 내 남자친구 인기 많구만. 그런 소리 하지 마. 여자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에 연락을 했다가 여자친구가 보낸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된 저는 도대체 누가 보낸 것인지 궁금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것을 보낼 사람이 없었거든요. 혹시나 도시락 가방에 쪽지라도 있나 싶어 다시 찬찬히 찾아봐도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찝찝한 마음으로 퇴근을 하고는 집에 도착한 저에게 메시지가 왔죠.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해줄게요. 순간 저는 경직이 됐어요. 너무 소름이 끼쳤죠? 그동안 스팸이라고 가볍게 여긴 메시지가 단순한 스팸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대체 누구일까? 내가 아는 사람일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직장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동료는 누군가가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앞에는 못 나오고 뒤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며 잘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그 여자가 제게 모습을 드러냈죠. 집 앞에 도착한 저는 이웃에 사는 사람인가 싶어 인사를 건넸고 그 여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듯 머뭇머뭇거렸죠.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냥 지나쳤고 뒤에서 그 여자가 저를 불렀어요. 저 도시락은 맛있었어요?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등골이 오싹했죠. 제가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뒤를 돌아봤고 그 여자를 봤어요. 왠지 모를 어두운 분위기의 그 여자, 무표정인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 싸늘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며칠 전 도시락 그쪽이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동안 메시지도 그쪽이 보낸 거죠? 네. 제 번호는 어찌 알고요?
그게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저를 만난 적이 있으세요? 작년에 봤었는데. 저희가요? 네, 그때 저랑 부딪혀서 연락처 주셨잖아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바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라 그 중에 하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저는 계속해서 생각하려 했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죠. 미안해요. 기억이 나질 않아서. 괜찮아요. 그건 그렇고 앞으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네? 왜라뇨? 제 연락받고 좋으셨잖아요. 제가요? 네, 싫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제가 준 도시락도 맛있게 드셨잖아요. 아니, 그건 제가 여자친구가 보낸 줄 알고. 좋아해요. 네? 당신을 좋아한다고요. 저는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쪽한테 관심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여자에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집에 올라와서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그 여자는 아까 그 자리에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 쪽을 올려다보는 그 여자를 봤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등줄기가 오싹해졌죠. 깜짝 놀란 저는 젖혀있던 커튼을 치고는 자리를 옮겼어요. 자꾸 위를 쳐다보는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맥주를 한 캔 들이켰고 조심스레 커튼을 젖혀 아래쪽을 내려다봤어요. 다행히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제서야 저는 남은 맥주를 다 마시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다음날 매일 같은 시간에 오던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저는 그래도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싶었어요. 이제 맘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여자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다급하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었고 여자친구는 주위를 살피며 불안해했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 여자는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어요. 특히나 저와 만난 날에는 더욱 심했죠. 여자친구는 저와 계속 만나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무섭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가 해결을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벌써 며칠 동안 괴롭힘을 당한 여자친구는 저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도대체 이 여자 누구야? 모르겠어. 미친 여자야. 이 여자 해결하지 않으면 나 너랑 못 만나.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꼭 해결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이지? 그래. 내 힘으로도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진정해. 불안해하는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고 집에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당당하게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를 봤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 여자는 자신이 가질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못 가져야 한다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죠.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던 저는 바닥에 그 여자를 내팽개치며 있는 욕 없는 욕을 퍼부었어요. 그래도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여자친구가 걱정이 되어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 여자는 해결했어? 어젯밤에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뭐? 그래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지. 확실하게 끝낸 게 아니네.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자. 왜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해? 다시 생각해줘. 이러지 마.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여자 너무 무서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것 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습, 우리 회사, 우리 집 모조리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너랑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대.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또 어디선가 보고 있을지 몰라. 내가 어제 알아듣게 얘기했으니까 다시는 못 나타날 거야. 그때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저희 둘이 같이 있는 지금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요.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내 남자를 또 만나고 있네? 여자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저는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죠.
결국 저는 그 여자 때문에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됐고 일상생활조차 힘겹게 느낀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한두 번의 신고로는 말을 듣지 않던 그 여자는 몇 번의 신고가 들어간 후에야 정신을 차렸는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 여자 때문에 저는 길을 걷다가도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혹시나 그 여자가 또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1년이 지나면서 저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제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어요. 아내는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었어요. 가녀린 몸매에 하얀 피부, 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 앞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사장님 한 분이 하고 계셨는데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손님이 많아져 아내를 고용한 것이었죠. 저는 아내를 보기 위해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동료들을 데리고 카페로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나서다가 아내와 마주치게 됐죠. 저는 한 번에 아내란 걸 알아차렸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머리하러 오셨나봐요. 네, 여기 단골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그런데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저는 아내와 함께 아래층에 있는 카페로 갔고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마스크를 벗은 아내의 모습도 너무나 예뻤어요. 저희는 같은 커피를 주문했고 이상하리만큼 대화가 잘 통했죠.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던 저는 이번 일로 아내와 더 친해지고 싶었고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 뒤로 저희는 매일 연락을 했고 일이 없는 시간에 만나 데이트를 했죠. 아내와 저는 취향이 비슷했어요. 좋아하는 음식, 즐겨 듣는 음악, 선호하는 여행지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던 저희는 금세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고백을 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장모님을 처음 뵙는 날 식당에 먼저 도착한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장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피식 웃었죠. 저는 떨린다고 말을 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고 아내는 긴장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때 멀리서 장모님이 들어오셨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어요. 저의 인사를 받던 장모님은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장모님은 불안해하시며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둘이 만난 지는 얼마나 됐나? 반년 정도 됐어요. 그래?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적어도 1년은 만나보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장모님의 말씀에 아내는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저는 장모님이 저를 싫어해서 그러는 것인가 싶었죠. 식사를 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자꾸 찝찝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을 허락을 한 것인지 만 것인지 아리송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에 아내가 결혼할 날짜를 받아왔고 저는 이내 그날의 일은 잊어버리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는 처갓집에서 저녁을 먹고 아내의 방에서 자게 됐어요. 연애를 할 때도 처갓집에 와서 밥을 먹은 적은 있었지만 아내의 방을 구경한 적은 없었어요. 아내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아내의 방을 볼 수 있었어요. 아내의 방은 도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저와 연애를 할 때 찍었던 사진들이 액자에 넣어져 진열되어 있었죠. 앨범 같은 건 없어? 왜? 당신 어렸을 때 모습이 궁금해서. 없어.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거든. 아, 그랬었구나. 예전 사진이 뭐가 궁금해. 지금이 중요하지. 그건 그렇지.
우리 사진으로 다시 채워나가면 되지. 이건 우리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다. 아니, 뭘 이런 것까지 다 인화해놨어? 추억이잖아. 아니, 보고 있으니까 그때가 떠오르긴 한다. 이건 내가 회사 갓 들어갔을 땐데? 어떤 거? 이 사진 말이야. 나 혼자 있는. 아, 그거 당신이 나한테 준 거잖아. 내가? 응, 내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저 사진 준 거야. 그랬었나? 아, 그래. 이제 사진 그만 보고 이것 좀 마셔. 알았어. 아내가 진열해 놓은 사진들 속에 있는 사진 한 장이 저는 마음에 걸렸어요. 언제 저 사진을 찍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아내에게 사진을 준 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내는 저에게서 받았다고 하니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저희는 장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은 집안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또 며칠 동안은 집들이를 하느라고 바빴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너무 행복했죠.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 것이 늘 아쉬웠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항상 같이 붙어 지내다시피 지냈어요.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몸은 떨어져 지냈지만 수시로 연락을 했기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위에서는 깨소금 냄새가 진동을 한다며 핀잔을 줬지만 너무 좋았죠. 그러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고 저희는 뛸 듯이 기뻤어요. 저희를 닮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임신을 해 회사를 그만둔 아내는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혼자 있는 것이 힘이 들었는지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바빠서 전화라도 못 받게 되면 부재중 전화가 몇 개씩이나 와 있었어요. 계속해서 울려대는 전화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저는 회의를 들어갈 때면 아예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은 적도 있었어요. 제가 연락이 안 되자 아내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고 제가 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멈췄어요. 한 번은 회의가 생각보다 늦어져 정시에 퇴근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놓은 상태였죠. 회사로 전화를 한 아내가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회의 중이라던데 이제 끝난 거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전화를 받아야 연락을 하지. 내가 무음으로 해놨구나. 뭐? 무음? 회의실에서 자꾸 울려대니까 무음으로 바꿔놨었지. 정말 회의한 건 맞고? 그럼 내가 거짓말 하는 걸로 보여? 나야 모르지. 회의를 한 건지 딴짓을 한 건지. 헛소리 그만하고 집에 나가. 왜? 집에 안 가? 동료들이랑 한잔하고 가기로 했어. 그래서 날더러 혼자 가라고? 그럼 어떡해? 나도 같이 가. 그 몸으로 어딜 가겠다는 거야? 만삭인 아내는 저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저는 하는 수 없이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온 저는 화가 났죠. 연애를 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아내가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나쁘게 말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일일이 저에게 물어봤고 저와 모든 것을 함께 하려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죠. 아니, 어쩌면 제가 콩깍지가 끼어서 몰랐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저는 아내의 그런 모습에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다 아내는 출산을 했고 그 집착은 더욱 심해졌어요. 아이에게 신경을 써야 할 아내는 아이는 뒷전이고 저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올라와 아이를 보살펴줬고 아내가 저에게 집착을 하려 할 때마다 나서서 중재를 해주셨어요. 장모님이 무슨 말을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집착을 하던 아내는 장모님의 말을 듣고 나면 금세 조용해지고 얌전해졌어요.
이서방 많이 힘들지? 자네가 이해를 좀 해주게. 아이 낳고 나면 우울증도 오고 그래. 최근 들어서 회사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저러니까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어쩌겠나. 내가 있는 동안 옆에서 잘 보살필 테니 자네도 이해를 좀 해주게. 네, 그럴게요. 내가 자네한테는 늘 미안해. 내 딸이 저렇게 아픈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그런 생각 마세요. 결혼시키지 말고 그냥 내가 끼고 살았어야 됐나 싶어. 아니에요. 차차 나아지겠죠. 그래야 될 텐데. 장모님은 아내 때문에 제 눈치를 보고 계셨어요. 장모님이 와 계시는 동안 아내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죠. 장모님이 말려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에게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저에게 집착하는 것도 나아지고 있는 듯 했어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저에게는 아주 크게 느껴졌죠. 몇 달만 도와주겠다고 올라오셨던 장모님은 저의 부탁으로 1년 정도를 더 계셨어요. 그러는 동안 아내는 많이 좋아졌죠. 아이도 돌이 지나 예전보다 많이 손이 가지 않다고 생각한 장모님은 집으로 다시 내려가셨고 아내는 아이를 혼자 돌봐야 했어요. 저는 혹시나 아내가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됐죠. 주말 아침, 집안일을 대충 해놓고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분리수거통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